안녕하십니까. 블룸버그 TV입니다. 지금 시간 2024년 10월 15일 오후 5시입니다. 오늘은 골드만삭스 자료 3개와 뱅크 오브 아메리카 하트넷 자료를 가져왔습니다. 최근에 나온 자료고 쭉 읽어보니까 이것만 보시면 됩니다. 자, 2023년 3분기 때 리얼 GDP는 3.8, 근데 4분기 때는 0.7로 잡혀있죠. 0.7로. 그러면 상식적으로 여러분 생각하실 때 리얼 GDP가 높다는 거는 리얼 GDP가 2023년 중에 1, 2, 3분기 중에서 1, 2, 3, 4분기 중에서 가장 높은 3분기 때가 3.8이라는 건 뭐죠? 정말 미국 경제가 이 3분기에는 좋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3분기 때 좋아서 금리 더 한번 올리는 거 아니야? 그래서 채권 금리가 올라가고 주가가 내려가는 뷰를 보이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미국 기업 실적과 연계해서 사고를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실적 잘 나오겠죠. EPS도 낮게 떨어뜨려 놨으니까. 문제는 3분기 때 주가는 올라가고, 중요한 거는 4분기 때 어떻게 되냐. 4분기 때 박살 난다는 거예요. 4분기는 지금 지금이잖아요. 10, 11, 10이잖아요. 10, 11, 12. 이때 미국 경제는 경기 침체가 오네요. 뉴스로 도배가 되는 겁니다. 한 분기 동안. 이 3개월 동안 10월, 11월, 12월 동안은 미국의 경기 침체가 오네요. 전 세계 경기 침체가 오네요. 이 뉴스로 도배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 다시 역으로 3분기 때 미국 GDP, 리얼 GDP가 3.8이면 엄청난 건데 그러면 EPS나 뭐 이런 것들은 테슬라 기준으로 생각해 보자고요. EPS나 뭐 매출 가이던스, 매출 이런 것도 안 봐도 뭐 다 달성인데 중요한 건 시장이 4분기 가이던스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 시장이 2023년 4분기 가이던스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 좋게 말할 수가 없죠. 0.7인데 모든 기업이 좋게 말할 수가 없을 겁니다. 맞죠? 4분기 가이던스에 초점을 맞추고 테슬라 실적 발표 때 증시 방향성을 표현을 한다면 EPS는 어닝이라서 주가가 올랐다가 가이던스에서 주가가 내려가겠죠. 근데 만약에 그게 아니라 2023년 4분기 가이던스가 아니라 2024년 가이던스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여기 보시면 2023년은 리얼 GDP가 2.2고 2024년부터 2026년까지는 리얼 GDP가 1.9 이렇게 잡혀 있습니다. 연간 GDP가 좀 안 좋죠. 그래서 시장이 뉴스에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이번 테슬라 실적 발표 시 어디에 초점을 둘 것이다 라고 할 때 2023년이나 2024년 가이던스에 초점을 둘 것이다 라고 표현을 하면 증시가 내려갈 확률이 있어요. 예, 그림이 보이시죠? 여기 그럴 수밖에 없죠. 여기 보면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인플레이션을 한번 봅시다. 인플레이션을 보면 분기별 인플레이션은 이제 갈수록 떨어지는 거예요. 3분기 때 4.4, 4분기 때 3.9, 3.6, 3.2 쭉쭉쭉 이렇게 떨어지죠. 코어 PC도 마찬가지입니다. 3.9, 3.4 쭉쭉쭉쭉 떨어지죠. 자, 이 그림을 보일 것이다. 그 다음에 실업률을 보면 unemployment rate죠. 실업률을 보면 3분기 때는 3.8, 그 다음에 3.6, 3.6, 3.6 이렇게 보이시죠. 실업률이 낮아지는데 여러분 주가가 폭락한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실업률이 낮다는 건 그나마 경제가 돌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 돌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최근에 이제 주가가 너무 빅7 기준으로 주가가 너무 오버밸류 돼서 그게 문제지. 빅7을 빼고 나면 미 증시는 오버밸류 된 게 아니에요. 오버밸류 된 게 아니라고요. 문제는 이제 빅7이 너무 오버밸류 됐기 때문에 이 녀석들이 이제 하향 안정화되면서 전체 지수를 끌어내릴 수도 있다. 그 리스크를 조심해야 된다. 그거.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건 CRE 있죠. CRE 관련, CRE 상업용 부채 관련 내용인데 핵심은 뭐냐? 핵심은 큰 걱정을 할 필요가 없다. 먼저 대성충당금을 여기 상업용 부채 그 엄을 가지고 있는 그 기업들이 있겠죠. 특히 미국의 그 중소은행, 지역은행들 중에 CRE 부채를 많이 가지고 있는 SVB 같은 그런 기업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기업들이 CRE 사건 이후로 대성충당금을 엄청나게 쌓아놨답니다. 대성충당금을. 혹시나 CRE가 빵 터지더라도 대성충당금으로 어떻게 되죠? 방어가 가능하다는 거죠. 방어가 가능하다.
그래서 크게 뭐죠? 리스크는 없다. CRE가 터지더라도 크게 리스크는 없다라는 게 이 논문의 주제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뭐 08년 리먼 브라더스 사태처럼 주가가 90도로 폭락하고 그런 사태는 안 벌어지는 거예요. 왜? 리먼 브라더스 사태와 CRE는 개념이 다른 겁니다. 아시겠죠? CRE는 지금 대손충당금을 미리미리 쌓아놨어요. 이거 터질 거에 대비해서. 그래서 사회적으로 문제는 되지만 리먼 브라더스 사태처럼 주가가 90도로 C파가 터지는 그런 일은 없다는 겁니다. 이 부분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골드만삭스 여기 중국 관련 차트인데 뭐냐, 이제부터 중국 경제가 바닥짓고 오를 거다. 위와 분리시 돼 있죠. 바닥짓고 오를 거다. 그거예요. 핵심은. 왜? 최근에 돈 풀었잖아요. 맞죠? 돈을 풀어서 그렇다. 4분기 때는 중국 지수가 바닥짓고 이제 오를 거다. 그 내용입니다. 자, 이렇게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드리고요. 정말 많죠? 뭐 핵심만 아시면 되잖아요. 옥토버 8일 날 자료고요. 이 자료는 좀 후행적으로 왔어요. 그 다음에 이거 9일이고 그 다음에 11일 자료고요. 11일이면 며칠 전 자료죠. 그 다음에 하트넷 자료. 하트넷은 12일 자료입니다. 12일. 미국 날짜니까 10일 자료고, 자 여기 보시면 SVB 사태가 터지고 나서 그 시기 때 역발상 효과로 주식을 매집하고 있다. 오늘 아마 2023년 3월인가 1월인가 그때 역발상 효과로 주식을 매집하고 있다. 그 뉴스를 들어보셨죠? 그래서 증시가 지금까지 이렇게 막 4,650, 7월 말인가 4,700 근처까지 찍었죠. 그 버블이 일어날 수 있었던 거예요. 지금도 이제 이렇게 보시면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이스탠비어의 시가 얼마 안 남았습니다. 지금 2.1이니까 역발상 효과로 뉴스에 뭐 악재가 터져도 무조건 그냥 물량으로 밀어버립니다. 그래서 지금은 숏은 절대로 치지 마라. 정말 숏 치고 싶으시면 그냥 원유 관련주를 사시든지 채권을 사시든지 그런 개념으로 하시는 게 낫습니다. 여러분들이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그 엄청난 유동성이나 이런 역발상 효과, 고객들의 자금으로 안 좋은 내용도 그냥 역발상으로 주가를 밀어버릴 건데 그거를 이길 수 있는 자금력이 되시면 숏을 치셔도 상관이 없어요. 하지만 얼마 못 먹는다는 거예요. 데미지가 아주 위험하다. 여기 대놓고 제가 적어놨죠. 제가 적은 게 아니고 이제 하트넷이 해놨죠. 이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거 두 개가 중요한데, 자, 봅시다. 여기 진한 파란 색깔이 미국 매그니피트 7이죠. 빅7이고, 여기 연한 하늘 색깔이 유럽 빅7입니다. 유럽 빅7. 우선 유럽 쪽 빅7이 무너지면 후행적으로 미국 쪽이 무너집니다. 그러면 후행적으로 여기 미국 빅7이 이렇게 붕괴가 될지 아니면 미국 빅7은 버티고 유럽 쪽 매그니피센트 7이 주가가 폭등을 할지 그거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빅7이 솔직히 버블이 맞아요, 여러분. 버블은 맞아요. 저도 그렇게 버블이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여기 자료는 뭐냐면 지금 2023년 세템버 기준으로 여기 보면 헤드라인 CPI가 3.7 이렇게 적혀 있죠. 여기서 MOM은 왜 중요시하냐? MOM 매달 0.3, 0.3, 0.3 오르면 매달 0.3, 0.3 이런 식으로 오르면 향후 이 CPI가 어떻게 될 거냐? 그거를 이제 유추하는 거예요. 유추하는 건데 여기 보시면 여기 파란 색깔을 보시면 이거거든요. 이 녀석이거든요. 이거 매달 0.3, 0.3 오르면 대략 CPI가 3.7에서 약간 높은 4.0, 3.7에서 4.0까지 갈 수 있다. 그런데 만약에 지금 이스라엘과 하마스 이 전쟁이 확전이 돼서 유가가 더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문제가 어떻게 되냐? 이 CPI가 올라가 버린다는 거죠. CPI가 올라가서 헤드라인 CPI, MOM이 0.4가 되잖아요. 매달 0.4씩 올라가면 CPI는 4.3, YOI가 시간이 흐르면 내년 언제쯤 되면 4.3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시장에 어떤 공포가 주입이 되냐?
이거 유가 또 폭등하는 거 아니야? 인플레 또 폭등 아니야? 폭등하는 것 아니냐? 이런 공포를 느끼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MOM을 강조하고 있다. 근데 이제 골드만삭스 자료 조금 전에 보여드린 그 큰 그림이 있죠. 그거에 따르면 3.7에서 약간 내려갈 확률이거나 아무리 많이 올라가도 뭐 4.3에서 3.7 이 사이를 왔다 갔다 할 확률이 높지 않냐.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봐야죠. 뷰가 다르니까. 참고적으로 골드만삭스는 뭐죠? 강세론자입니다. 골드만삭스는 전통적으로 강세론자고 하트넷 같은 경우는 조금 약간 그 비어리시한 사람입니다. 그런 비어리시한 사람마저도 4,200은 안 깨진다. 안 깨진다라고 말을 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이거를 한번 보면 제가 원유를 금요일 날 정말 그 해지를 하시고 싶으면 뭐 숏 그런 건 알아서 하시는 거 강심장은 숏 알아서 하시고 그 다음에 그게 아니고 해치를 하시고 싶으면 원유를 잡아라고 말씀드렸죠. 그게 이제 자료를 다 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것도 아니면 현금. 저는 아직도 현금 가지고 있어요. 이제 그게 해치 수단으로 선택은 이제 여러분들 스타일에 따라서 하시는 거고. 자, 여기 봅시다. 여기 원유 관련 자료를 보면 자, 여기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 이때 있었어요. 근데 오일이 4%밖에 안 올랐어. 4%. 기간은 일주일. 지금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죠.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다. 일주일밖에 유가가 안 올랐다. 그러면 지금 최근에 유가 며칠 전에 올랐죠. 올라봐야 얼마 안 오른다는 거예요. 오일이 4% 정도밖에 안 오른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이게 이제 자세히 보면 저도 방송하다가 알게 됐는데 이거는 과거 자료가 아니고 지금 현재잖아요. 지금 현재고 이 부분 방금 말씀드린 거는 수정을 하겠습니다. 이제 전쟁이 일주일 지났고 유가가 4% 올랐다. 이렇게 판단을 해야 되는 거네요. 그러면 이거를 빼고 나머지 전통적인 전쟁이 벌어졌을 때 유가가 얼마나 올랐냐. 1973년 5.1 사태가 터졌을 때는 대략 17주 동안 유가가 올랐고 그 다음에 이란 혁명 때는 유가가 42% 올랐는데 기간은 22주 동안 올랐다. 걸프 전쟁, 이라크 전쟁, 우크라이나 전쟁 이렇게 해서 우크라이나 전쟁 때는 유가가 한 3주 올랐고 걸프, 이라크 이런 전쟁 때는 10주, 16주 동안 올랐다. 그럼 이거 평균 내면 대략 10주. 자, 10주 정도 올랐다. 맞죠? 이쪽은 중동 관련 전쟁이죠. 그러니까 1914년 우크라이나 빼고 나머지는 그 중동 쪽에서 전쟁이 터진 거잖아요. 그러면 이 전쟁이 확전이 되면 이 전체 평균값의 비율대로 갈 확률이 높겠죠. 그럼 17주, 22주, 10주, 16주 이렇게 하면 못해도 10주 동안 주가가 오른다. 10주면은 4주가 한 달에 그러니까 대략 아무리 비어리시로 잡아도 2달 동안은 유가가 상승세를 그리면서 우상향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맨 처음에 이거 설명할 때 이 부분은 못 들으신 걸로 하시고 지금 이제 일주일 지났는데 유가가 4% 올랐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확전이 되면 못해도 2달은 유가가 오른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큰 방향성으로도 이렇게 돼 있고. 그래서 유가가 이번에 올라버리면 어떻게 되죠? 유가가 올라버리면 이렇게 진한색 리세션에 접어든다. 리세션에. 골드만삭스는 지금 이 유가가 폭등한 그 부분은 반영을 안 하고 있고 반응은 안 하고 있어요. 근데 유가가 골드만삭스 예상과는 달리 유가가 폭등을 해버린다. 이때 평균값처럼. 그러면 뭐가 터진다? 리세션. 이렇게 진한 리세션이 터지고 역사의 길이 남는 순간이 되는 겁니다. 맞죠? 그래서 전쟁 양상을 모니터링 할 필요가 있다. 자, 이렇게 이 세 개 논문을 보고 제가 심플하게 정리해 놓은 거고요. 자, 여기 보시면 그전에는 여기 골드만삭스 자료에 여기에 We are here 이렇게 잡혀 있죠. 그리고 증시가 내려갔다. We are here. 맞죠? 그러면 이제는 제가 4,300 많이 내려도 다음 주 초니까 이제 월요일이니까 15일이고 16일에서 17, 18 이 사이에는 아마 4,300이 안 깨집니다. 옵션상으로도
그 VIX 옵션상으로 제가 말씀드렸지만 4,300이 안 깨져요. 4,300이 안 깨지고 이렇게 버티다가 18일 날 테슬라 실적 발표하고 나서 다시 4,400 부근까지 딱 올라갔다가 테슬라 실적 발표하고 나서 그러면 뭐 19, 20일쯤에 되면 다시 이렇게 꿀렁꿀렁꿀렁거리면서 떨어지겠죠. 어쨌든 꿀렁꿀렁꿀렁거리면서 떨어지고 이제 옵션 만기일이거든요. 옵션 만기일에 의해서 증시 방향성이 뭐 이렇게 정해지겠죠. 옵션 만기일까지 바닥은 4,200이다. 4,200. 아시겠죠? 그 옵션 만기일이 지나고 나면 이제 뷰가 새로 바뀌겠죠. 그리고 이때부터 빅테크 실적이 본격적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4,200? 4,200? 잠시만요. 이 자료도 확대를 해보니까 맞는데, 잠시만요. 노벰버면 11월이잖아요. 지금 11월 15일. 맞네. 방금 지금 설명 똑바로 하고 있어요. 제가 착각을 했어요. 보면 노벰버를 이렇게 위에 올려봅시다. 이렇게 하면은 그 10월 말까지 증시가 떨어진다는 거예요. 이렇게. 어느 정도 이렇게 올랐다가 4,300, 이때까지 4,300, 테슬라 실적 발표하면서 증시가 올라와서 4,400을 찍고, 그 다음에 다시 뭐 이렇게 증시가 다시 내려오겠죠. 내려오면 대충 이 그림을 그리겠죠. 이 그림을 그리고, 그 다음에 23일 때 뭐 주가가 또 내려가고, 뭐 주중유산이 뭐 이렇게 하다가, 24, 25 이때부터 빅테크 실적이 발표가 되거든요. 그러면서 증시가 한번 또 팍 뛰겠죠. 뛰고, 그 다음에 27, 30, 30일 이렇게 해서 뭐 증시가 하락하든지, 그리고 이때부터 10월 30일부터 FOMC 뭐 급유로 보이든지 아니면 바로 주가가 떨어져서 4,300 이렇게 4,200까지 떨어지는지. 참고적으로 이거 월화 4,300 예를 들어 뚫리잖아요. 뚫리면 4,200이 이때 옵션 만기일 이때가 바닥이고, 그 다음에 23, 24 이때부터 24, 25부터 빅테크 실적 발표가 본격적으로 시행이 됩니다. 애플 애플,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막 실적 발표 막 시작됩니다. 볼 것도 없이 어닝이겠죠. 볼 것도 없습니다. 이거는 뭐. 그러면 이때 다시 본격적으로 반등을 시작을 해서 쭉 날아가겠죠. 그럼 이 시기가 이게 좀 빨리 올 수도 있죠. 이 부분이 생략이 되고 좀 빨리 와서 바로 25일이나 24일을 바닥을 다지고 뭐 이렇게 날아갈 수도 있고. 모니터를 하면 됩니다. 어쨌든 핵심은 뭐냐? 4,200은 안 뚫린다는 거예요. 증시가 떨어져서 뭐 4,250 오면 저는 공격적으로 TQQ나 뭐 SOXL이나 이렇게 살 듯 합니다. 자, 이거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제가 이렇게 길게 적었죠. 이 길게 적은 이유가 이거 세 개 논문을 통합해서 적은 거예요. 저도 까먹을까봐. 그래서 유동성과 같이 이렇게 연결을 해서 제가 적어 놓은 거예요. 이 그림으로 가는지 우리는 참고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섹터별 투자. 이걸 보시더라도, 팩트셋에 나온 자료를 보더라도, 이거 아시다시피 이 체크한 것만 보시면 돼요. 파이낸스. 금융 관련이죠. JP모건 시작으로 이제 나오는데, 생각외로 미국의 중소은행, 미국의 지역은행이 생각외로 뭐 실적이 또 잘 나올 수도 있습니다. 미실현 손실 부분에 대해서 뭐 충당을 많이 쌓아놨어요.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여기 보면. 어차피 얘네들이 기업 회사에, 창작된 회사의 CEO들한테 전화 걸어서 모니터를 다 하고 나서 이 도표를 만들었을 거니까. 맞죠? 파이낸스 쪽에 투자 괜찮고, 그 다음에 테크놀로지, 테크주죠, 쉽게 말하면. 괜찮고, 그 다음에 뭐 필수 소비재, 그 다음에 헬스케어, 뭐 이렇게 여러분들 알아서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뭐 거의 대다수가 테크 쪽이겠죠. 테크 쪽은 EPS보다 약간 좋다, 폭등이 아니라 약간 좋을 것이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건 여러분 참고하시면 될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감사합니다.